2022년 2월 이후 세계는 변했습니다. 전쟁이 유럽 한복판으로 돌아왔고 아시아에서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각국 정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기는 창고에 쌓아두는 물건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재고가 바닥났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자국 무기 비축량 감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방산은 더 이상 국가 안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이었고 전략이었고 외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전 세계 방산 계약서에 한 나라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발표문에서, 호주 국방부의 보도자료에서, 루마니아의 협상 테이블에서. 처음엔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2024년으로 넘어가며 이건 더 이상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빠른 납기, 대량 생산 능력, 검증된 성능. 세계 방산 시장을 분석하는 보고서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와 함께 한 국가가 언급됐습니다. 그 나라는 전통적 방산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주장이 아닌 계약서로, 내부 시선이 아닌 외신의 평가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국뽕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방산은 국제 무대에서 조연이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 무기를 다룰 때 기술 이전을 받은 개량형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미국의 방산 전문지들은 한국 전차를 소개하며 독일 기술 기반이라는 단서를 빼놓지 않았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K1 전차는 미국 M1 에이브람스의 설계를 참고했고 K9 자주포는 독일과 영국의 기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문제는 세계가 한국을 계속 그 위치에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인도네시아와의 T-50 수출 계약이 성사됐을 때 외신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승리라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성능이나 기술보다는 저렴하니까 선택받았다는 뉘앙스였죠. 프랑스 르몽드는 신흥방산국의 약진이라고 썼지만 그 뒤에는 하지만 여전히 서방 무기의 대안이라는 문장이 따라붙었습니다. 당시 한국 방산의 이미지는 명확했습니다. 하청업체, 중저가 시장 공략자, 자체 기술보다는 조립과 생산에 강한 나라. 세계는 한국을 그렇게 분류했고 한국은 그 틀 안에서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방산 수출액은 2010년 12억 달러, 2015년 36억 달러, 2020년 72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주변부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이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구조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간 쌓아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폴란드는 T-72 전차 240대를 지원했습니다. 독일은 자주포를 보냈고 미국은 하이마스와 패트리어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창고가 비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블라슈차크는 2022년 7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차가 필요하다. 그것도 지금 당장.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드2 신규 생산에 30개월이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넥스턴은 르클레르 증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납기는 2025년 이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생산 능력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수십 년간 평화 배당을 누렸습니다. 냉전이 끝나며 대량 생산 라인을 축소했고 소수 정예, 고가 무기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연간 수십 대씩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갑자기 수백 대를 요구받자
체계가 마비됐습니다. 이 시점에 폴란드 정부는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M1 에이브람스, 납기 2026년, 독일 레오파드 2, 생산 대기 중. 그들이 찾은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2022년 7월 27일,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전투기 48대, 총액 146억 달러.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군 전력의 근간을 한국 무기로 재편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대목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인도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첫 K2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계약 체결 6개월 만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호주도 움직였습니다. 2023년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 129대 계약.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3문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집트는 K9 계약을 체결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공2 방공 시스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1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72억 달러였습니다.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전년 대비 140% 증가였습니다. 2023년에는 1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2023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분류했습니다. 2020년에는 12위였습니다. 3년 만에 3계단 뛰어오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은 3단계로 나뉘어 2035년까지 진행됩니다. 호주 레드백 계약은 30년간 유지보수를 포함합니다. 이집트 K9 계약에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옵션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보겠습니다. 1999년 첫 배치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9개국이 도입했습니다.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총 수출 대수는 1,700문을 넘어섭니다. 영국 제인스는 2023년 분석 기사에서 K9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현대식 자주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주장이 아니라 계약서에 찍힌 숫자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더 흥미롭습니다. 개발 당시 일부 외신은 또 다른 서방 전차의 변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2022년 폴란드 계약 이후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독일 디펜스 리뷰는 K2를 분석하며 능동 방어 시스템, 자동 장전 장치, 하이브리드 파워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능동 방어 시스템 KAPS는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실전 배치한 전차는 당시 러시아 T-14가 유일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2023년 보고서에서 K2의 납기 준수율을 99.2%로 공개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방 장비의 평균 납기 준수율은 73%였습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신뢰성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 방산 시장에서 이건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FA-50경 전투기는 또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 첫 수출 이후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가 도입했습니다. 2024년 현재 총 수출 대수는 210대를 넘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FA-50을 가장 성공한 경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기체가 미국 F-16의 단순 축소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형 AESA 레이더,
자체 개발 항전 시스템, 국산 공대공 미사일 통합, 기술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수출 계약도 늘어났습니다. 천공2의 방공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3년 UAE와 35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협상 중입니다. 천공2는 패트리어트 PAC3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중거리 방공 시스템입니다. 가격은 30% 저렴하고 납기는 절반입니다. 미국 디펜스원은 2024년 기사에서 중동 방공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숫자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한국 방산은 더 이상 저가 대안이 아닙니다. 이건 검증된 선택지이고 일부 분야에서는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걸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 외신은 한국 방산을 기회의 땅으로 봤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방산주 급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로이터는 신흥방산 강국의 부상이라고 썼습니다. 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놀라워했고 흥미로워했습니다. 2023년 중반부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의 방산 공세가 유럽 산업을 위협한다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냈습니다. 프랑스 르 피가로는 레오파드의 경쟁자 K2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톤이 달라졌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2024년 들어 미국 방산업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미국 방산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제목의 르포를 냈습니다. 기사는 폴란드 사례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폴란드는 왜 M1 에이브람스가 아니라 K2를 선택했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납기와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 유연성. 유럽 방산 업체들은 더 직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CEO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한국의 공격적 가격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탈레스는 정부의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이 유럽 방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대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것. 왜 한국은 빠른가? 왜 저렴한가? 어떤 시스템인가? 미국 랜드 연구소는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방산 생태계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영국 왕립군사연구소 RUSI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쟁자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벤치마킹 대상이 됐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식 방산 협력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한국형 기술 이전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식 생산체계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모방하려 했습니다. 이건 가장 확실한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인은 근면하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이런 설명은 피상적입니다. 방산은 문화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한국 방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와 구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부, 기업, 군의 삼각구조입니다. 한국에서 방산은 민간 기업이 주도합니다. 현대로템이 전차를 만들고 하나디펜스가 자주포를 생산하고 카이가 항공기를 조립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R&D 예산을 지원하고 군이 실전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 세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록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거대 방산 업체가 있지만 이들은 독립적입니다. 정부 계약을 받지만 R&D는 자체 진행합니다. 군은 요구사항만 제시합니다. 피드백 루프가 느립니다. 유럽도 비슷합니다. 방산 기업은 민간이지만 정부 개입은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실전 경험의 축적입니다. 한국군은 1953년 이후 휴전 상태입니다. 실전은 없지만 준전시 체제입니다. 모든 무기는 실제로 써야 한다는 전제로 개발됩니다. K9 자주포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거리, 명중률, 발사 속도 모두 실전 시나리오 기반입니다.
유럽은 7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무기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지 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발 주기가 길어졌고 비용이 올랐고 생산량은 줄었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빨라야 했고 많아야 했고 저렴해야 했습니다. 이 긴박함이 시스템에 녹아들었습니다. 세 번째, 빠른 개량 체계입니다. K9 자주포는 1999년 첫 배치 후 지금까지 A1, A2 버전으로 개량됐습니다. K2 전차도 배치 전부터 개량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완벽한 무기를 만들자가 아니라 계속 나아지는 무기를 만들자는 철학입니다. 서방 무기는 다릅니다. F-35는 개발에 20년이 걸렸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올랐고 배치는 계속 지연됐습니다. 한국 방식은 70% 완성도로 배치하고 써보면서 90%로 올린다였습니다. 속도와 실용성의 차이였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적 차이가 2022년 이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계가 빠른 납기를 원했을 때 한국만 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2024년 10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으로 재분류됐습니다. 5년 전만 해도 15위였습니다. 이건 주장이 아닙니다. 계약 데이터의 집계입니다. 2024년 11월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2020년대 방산 지형 변화라는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의 한 챕터를 할애했습니다. 제목은 더 코리언 웨이브 인 디펜스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다. 이제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주류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정의했습니다. 독일 연방군사연구소는 한국 방산 모델을 케이스 스터디로 삼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들도 한국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존재감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강해졌다고 자평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고서에, 분석 기사에, 국방 예산 문서에. 한국은 더 이상 갑주가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이건 국뽕이 아니다. 팩트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고 계약이었고 외신 평가였습니다. 한국을 칭찬한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기록했습니다. 방산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오가고 무기가 배치되고 국가 안보가 걸린 영역입니다. 그 시장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팩트는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와 팩트 기반 분석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